이번 주말 이란이 요르단 주둔 미군을 공격해 미국 군인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 여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 격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은 집에서 7,000마일이나 떨어진 지역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고 있는 걸까요? 거의 80년 동안 양당의 미국 대통령들은 중동에 군대를 주둔시켜왔고 모두 비슷한 이유를 들어왔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은 안정적인 중동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내 경제에 필수적입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의존하는 석유, 미국이 80년간 막으려 한 경쟁자들, 그리고 국경을 넘는 테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트럼프가 이란에 전쟁을 선포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1945년 전함에서의 악수로 시작됩니다. JNS-TV에 아미르 캐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45년 2월, 유럽의 2차 세계대전은 아직 진행 중이나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82일 후에 끝날 것이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스탈린, 처칠과 함께 전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며칠 동안 논의한 참입니다. 귀국길에 그는 수에즈 운하에 들러 미국에서는 아직 아무도 잘 모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창립자 이븐 사우드 왕을 만납니다. 때는 1945년입니다. 중동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동이 아니었고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당시 미국 관리들은 미국의 석유가 한 세대 내에 고갈될 것을 진지하게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충분한 석유 매장량을 가진 유일한 곳이 바로 이 왕의 왕국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남자는 거래를 합니다. 공식적인 거래는 아니었고 그냥 암묵적인 합의, 악수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보호하고 그 대가로 미국 기업들은 그 아래에 있는 석유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1년 후 그 거래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행장을 건설했으나 당시엔 단순한 보급지로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현대 중동에서 처음 확보한 군사 거점이었습니다. 1945년에 했던 그 악수가 오늘날까지도 두 나라 관계의 전부이자 근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공식 방위 조약은 없지만 중동이 필요할 때 미국이 이를 보호하고 그 대가로 석유와 자원을 얻는 상호 이해가 있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뿐 아니라 중동 전역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비공식 합의가 영구 기지와 수만 명 병력, 미국의 전쟁 불사 교리로까지 이어졌을까요? 특히 이들 국가 국민들이 서구 가치관을 별로 반기지 않는데도요. 그것은 또 다른 위기와 완전히 다른 적을 필요로 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소련이었고 특히 공산주의가 퍼질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가 동유럽처럼 아랍 세계로 퍼지는 것은 특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중동으로 끌어들이는 사건은 처음에는 냉전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956년 이집트 지도자가 수에즈 운하를 장악합니다. 이 운하는 중동 석유 대부분이 유럽으로 가는 주요 해상로로 이전까지 영국과 프랑스 합작회사가 운영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은 석유를 지배하는 자가 힘을 가진다는 이유로 비밀리에 이집트를 침공해 운하를 다시 되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비밀리에 진행됐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사전 경고 없이 침공한 것에 분노하며 체면도 손상됩니다. 그리고 소련에 맞서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에 그는 미국의 압력을 이용해 세 나라 모두 철수하도록 강요합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배해온 두 강대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고 아랍 각국 정부가 지켜보는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세르는 이 사건으로 옛 제국들을 이긴 인물로 보이며 아랍 세계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영국과 프랑스만 당황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서방에 맞서는 것이 승리의 길로 보였고 소련은 다음으로 그렇게 해보려는 누구에게든 무기와 자금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냉전던에 대한 두려움이 본격화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더 이상 서방의 이익을 지키지 못하자 아이젠하워는 공백을 걱정합니다. 또한 나세르의 인기 상승과 이번 굴욕적 사건으로 소련이 쉽게 개입해 이 지역 전역의 아랍 민족주의 운동들을 지원하기 시작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는 소련이 그 공백을 채우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결심하고 그 역할을 미국이 맡아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1957년 그는 의회에서 이 지역과 관련해 어떤 대통령도 요청하지 않은 것을 요청합니다. 중동에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승인 권한이었습니다. 의회는 이에 찬성표를 던졌고 이것이 바로 아이젠하워 독트린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독트린은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은 원할 경우 중동 국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요청하는 모든 국가에 군사 지원과 훈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은 국제 공산주의에 의해 통제되는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할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중동 국가를 자국의 군대를 동원해 방어할 것입니다. 물론 이 정책은 소련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작성된 것입니다. 이 교리의 공식적인 이유는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지역에 개입한 원래 이유인 석유는 모두가 여전히 크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가 운하를 폐쇄하고 시리아가 송유관을 차단하자 유럽이 겨울에 연료 부족을 겪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냉전의 언어를 내세웠지만 속셈은 1945년과 똑같습니다. 미국은 중동의 안보를 돕고 그 대가로 그 지역이 열려 있고 석유가 계속 흘러 경제가 돌아가도록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미국의 빚을 지게 되어서 적국 편으로 쉽게 돌아서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중동 자체가 미국의 중요한 이익이며 보호를 위해 군사력을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단순히 무언가 잘못됐을 때 미국이 반응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뜻이죠. 바로 다음 해 그 약속이 실제로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라크에서 친서방 왕정이 쿠데타로 폭력적으로 전복됩니다. 네바론 대통령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자신이 다음 차례라 확신해 당황합니다. 그는 워싱턴에 연락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응답해 미 해병대가 베이루트 해변에 상륙합니다. 이제 미국 군대가 중동에 직접 개입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시점엔 미국의 영구 기지는 없지만 이후 20년간 워싱턴은 대리 세력을 통해 전략을 운영합니다. 미국은 이란의 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무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지역 동맹국들이 걸프 지역을 관리하게 해서 미국 군대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단 한 해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 해가 바로 1979년입니다. 먼저 이란 혁명으로 샤가 축출당합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투자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하룻밤 사이 이란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서 가장 위험한 적으로 변합니다. 혁명 학생들이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에 습격해 52명의 미국인을 인질로 잡습니다. 그들은 444일간 인질을 잡았고 이 모습이 매일 밤 뉴스로 중계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소련 탱크가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넘어 침공합니다. 워싱턴은 갑자기 페르시아만 한쪽에는 적대적인 이란을, 다른 한쪽에는 소련군이 진입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주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동맹국에 맡기려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가장 의존한 동맹국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명확합니다. 소련이나 급진 이슬람 세력이 페르시아만 석유를 장악하면 서방 경제를 통제하고 힘을 크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의회 앞에 나서서 페르시아만을 장악하려는 외부 세력은 미국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연설은 카터 독트린으로 불리며 이후 45년간 미국의 걸프 지역 정책의 기반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독트린 실행에는 집행할 조직이 필요하며 3년 내에 그 기계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이름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센트콤, 미국 중부사령부의 약자입니다. 1983년에 센트콤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전체 군사 전략을 운영하기 위해 창설될 때 이스라엘은 사실 의도적으로 그 지도에서 제외됩니다. 이스라엘은 이후 38년간 다른 사령부 아래에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센트콤 등장 후 영구 기지는 필수가 됩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본부에 앉아서 어떤 수단을 써도 침공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약속을 지키려면 활주로, 연료, 즉시 투입 가능한 병력이 지역에 있어야 하므로 기지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지역 일부는 외국 개입을 달가워하지 않아 미국이 피해 대가를 치르게 했고 첫 대가는 1983년 베이루트에서 발생했습니다. 폭발물이 가득 실린 트럭이 미국 군인들이 잠들어 있는 막사로 곧장 돌진합니다. 대부분이 해병대원들이었고 단 몇 초 만에 241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날은 이오지마 전투 이후 미 해병대 최대 희생자가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수년 후 기밀 해제된 정보로 이 폭탄 테러가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직접 관련됨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워싱턴은 결코 잊지 못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지역은 강하게 반격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에는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와 이익을 저울질하는 일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새로운 위협이 등장합니다.
이란과 이라크는 이미 서로 전쟁 중이었고 그들은 걸프만에서 유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유조선이든 단지 석유를 운반하려는 중립국의 선박까지도 공격 대상이 됩니다. 쿠웨이트가 공격받아 미국 해군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미국 군함이 쿠웨이트 유조선을 걸프만에서 호위하기 시작해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해군 최대 호위 작전이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응해 바다 곳곳에 기뢰를 부렸고 그중 하나가 미국 군함을 거의 침몰시킬 뻔했습니다. 같은 분쟁 초기에 이라크 미사일이 이미 다른 미국 군함을 공격해 미 해군 37명이 사망했으며 바그다드는 이후 이 공격이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사과했습니다. 석유 보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상황과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이후에 가장 큰 시험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담 후세인은 1990년 쿠웨이트를 침공합니다. 미국은 이란에서의 참사를 떠올리며 이번에는 매우 심각하게 대응합니다. 미국의 대응인 사막의 폭풍 작전은 이 지역에서 본 적 없는 최대 규모의 군사 집결이 되었고 약 6주 만에 쿠웨이트가 해방되며 미군 전사자는 약 148명에 달했습니다. 현대전의 기준으로 보면 이는 의도한 대로 정확히 작동했지만 대가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쟁이 끝나도 군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1991년부터 1994년 사이에 미국은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와 차례로 공식 방위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나라들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아주 작고 석유가 풍부하고 아주 빠르게 점령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그렇게 했고 다른 나라들도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들을 공격하는 것은 곧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억지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들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이를 종교적 신념에 대한 배신으로 느낍니다. 외국의 비무슬림 군대가 아랍과 이슬람의 땅을 영구적으로 군사 점령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르단이 위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정확한 이유입니다. 비록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것은 군사 캠프가 실제 기지로 발전하지만 기지 건설에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 우다이드 기지는 1996년 카타르에 세워졌고 캠프 아리프자는 그 후 생겼습니다. 1996년 사우디아라비아 미군 숙소 폭탄 테러 이후 미군은 기존 쿠웨이트 캠프보다 더 안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에 건설이 시작되고 미군 탱크들이 그곳에 배치된 채 다음 위기를 기다리며 그냥 머무르게 됩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약 4만 6천 명의 미군 병력이 이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19곳에 서로 다른 거점에 주둔하고 있고 그중 8곳은 정식 상설시설로 간주됩니다. 4개의 국가가 그 네트워크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각각이 다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최대 기지와 미 중부사령부 전진 지휘소를 보유하며 약 10,000명의 병력이 주둔합니다. 바레인에는 미 해군 제5함대가 주둔하며 이 함대는 호르무즈 해협 등 250만 평방마일 해역을 담당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 지나는 수로입니다. 쿠웨이트는 13,000명 병력이 주둔한 캠프에서 이 지역 군수 지원을 담당하며 여러 여단을 단기간에 무장시킬 장비도 비축 중입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이유로 존재하는 예외적인 국가들도 있습니다. 터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관계를 자랑합니다. 터키는 걸프 지역과 큰 관련이 없으며 1952년 나토에 가입해 약 50개의 미국 핵폭탄을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인프라는 앞서 언급한 기지들보다 훨씬 이전 냉전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관련 문제들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뤘습니다. 요르단은 반대 사례입니다. 요르단은 1950년대부터 미국의 동맹이었지만 오랜 기간 미군 주둔을 자국민 시선을 우려해 거부해왔습니다. 이 상황은 시리아가 내전에 빠지고 ISIS가 바로 옆에 등장하면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요르단은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마지막 안정적인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요르단에는 미국이 전 세계에 보유한 단 9개의 미사일 방어 레이더 시스템 중 하나가 배치되어 있지만 이 시스템은 늦게 그리고 마지못해 도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디에고 가르시아도 있습니다. 이곳은 중동에 있지도 않고 인도양에 위치한 영국령 섬입니다. 이곳은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들이 전진 배치되는 거점 역할을 하며 폭격기 자체는 미국에 주둔하고 있지만 B2 폭격기가 이곳에서 급유한 뒤 신속히 다시 출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입니다. 이곳은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영국이 모리셔스에 섬 주권을 넘기기로 했지만 미국에 재임대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국회의원들은 올해까지도 이 합의를 아직 승인하지 않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2년부터 이집트도 있습니다.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에 미군 평화 유지군을 주둔시켜 이집트와 이스라엘 평화 조약을 감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임무가 40년 넘게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들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국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지역에 강한 존재감이 있지만 이 임무가 평화와 억지력을 유지하며 큰 대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빠뜨리는 셈이 될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결국 꽤나 큰 재앙으로 밝혀졌으니까요. 미국이 이러한 기지와 군사 주둔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대가가 엄청나게 클 때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2조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죠. 2021년 미국이 철수하자 탈리반은 약 10일 만에 전국을 재장악했습니다. 미국이 전쟁으로 제거했던 정부가 곧바로 다시 권력을 잡았고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개입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행 방식과 결과는 조금 달랐어요. 사실 아프가니스탄은 중동에 속하지도 않아요. 세계 다른 지역에 해당하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여기서 급하게 언급될 게 아니라 별도의 전체 에피소드로 다뤄질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전략이 항상 통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확성을 위해 중요해요.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모든 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논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이유, 바로 석유예요. 미국은 이제 거의 걸프 지역의 석유를 수입하지 않지만 그건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여전히 그 석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이 의존하는 세계 경제도 똑같은 석유로 돌아가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면 오하이오 휘발유 값이 며칠 만에 오릅니다. 이런 경제적 이유만으로도 미국이 이 지역에 신경 쓰는 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경제와 주요 국가 보호는 필수입니다. 나라들이 미군가를 듣는 건 경제적 이익 때문이고 이는 쉽게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석유만으로는 중동 지역이 왜 중요한지의 일부만 설명할 수 있어요. 군대가 왜 꼭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두 번째 논리가 등장해요. 테러와의 전쟁, 즉 이란, 즉 이슬람 공화국이죠. 이란은 여전히 이 모든 시스템이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협이에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 미사일, 레바논, 예멘, 이라크 등 민병대까지 이란은 단순한 국가 문제가 아니라 테러리즘 근거지이자 이슬람 이념 투쟁의 중심입니다. 이 지역의 기지들은 단순히 공격을 당한 후에 반격하는 데만 유용한 게 아니에요. 논리는 이런 기지들이야말로 반격의 위협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서 애초에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기지를 없애면 단순히 군사 자산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억제력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그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지금 이란이 억제되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테러가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억제되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 주장은 그 기지의 주둔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실제로 미국이 머무르기를 필요로 할 때만 통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요소가 나옵니다. 동맹 자체가 이 주둔이 계속되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백이 생기면 어떤 강력한 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걸프 국가들은 아주 빠르게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국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 논리에 따르면 그들은 새로운 강력한 세력을 찾아 도움을 구하고 중국 쪽으로 향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철수는 미국의 입지만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파트너들을 시스템이 막으려던 결과로 더 내모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들은 소련과 공산주의 이념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미국 대신 러시아와 중국이 그들과의 관계에서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용하는 셈이죠.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석유와 돈이 많은 나라들이 관련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은 서방의 적들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키는 셈이죠. 보시다시피 이건 중동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중국은 원유 절반을 걸프에서 수입하며 하루 540만 배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데 이는 러시아 수입의 2배가 넘습니다. 이는 세계 2위 경제 대국 연료의 절반에 달합니다. 러시아는 이란을 도우며 미국인들에 대한 공격에 필요한 기술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에서 권력 공백이 생기면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미국 통제 지역에는 적이 빠르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전체 상황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안보적 이해관계, 이 둘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구축된 동맹체계, 그리고 그 위에 얹혀진 강대국 간의 경쟁까지. 이 논리는 45년 동안 유지되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 그중에서도 이번 이란 전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설명한 것들과 정확히 일치해요. 이란 핵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겨냥하고 이란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민병대 대리 세력 네트워크를 약화시키며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 해역을 장악하면 세계 석유 흐름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격이 요동치고 세계 경제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목표는 그 요충지가 누구에게도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인질로 삼으려는 사람이 누구든지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처음부터 이어진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이 남긴 공백을 다른 누군가가 채운다는 두려움이죠.
슬픈 점은 미국 군인들의 죽음을 미국이 중동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미국이 이스라엘 전쟁을 대신 싸운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건 순진하고 지정학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모든 걸 다시 생각해 보세요. 1945년 의 악수, 이스라엘 탄생 3년 전이었고 공산주의 저지를 위한 아이젠하워 독트린까지입니다. 카터 독트린은 석유와 소련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베이루트 유조선 전쟁, 사막의 폭풍 작전, 알 우다이드 기지, 그리고 전체 기지 네트워크까지요.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서구의 가치를 세계에 전파하려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이런 긴장 고조는 결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현재의 긴장 고조에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이 해온 일을 생각해보면 솔직히 꽤 놀라워요. 미국은 이곳에서 계속 존재감을 유지해왔죠. 미국은 거의 미친 듯한 전쟁을 이란과 벌였지만 비극은 아주 적었어요. 물론 어떤 죽음이든 비극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해병대원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죽음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에요. 미국의 중동 주둔단도 문제가 있고 저도 해외 개입을 지지하지 않아요. 저는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이 스스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단결해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기를 바라요. 미국의 중동 이익이 중동의 필요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해요. 하지만 오늘은 이런 복잡한 문제를 논의하려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이 왜 개입했는지, 왜 지금 이 전쟁이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어요. 이것은 서구 가치와 경제 안정을 지키고 세계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 중요합니다. 저는 아이어 에리카이고 다음에 뵙겠습니다.